38선을 그을 때 왜 정전협정을 못했을까? 못한 건가? 안 한 건가? 오늘 70년을 묶어둔 휴전선의 비밀이 열린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멈춘 날, 포성은 갑자기 사라졌다. 군인들은 총을 든 채 서로를 바라보며 긴 숨을 토했고 전쟁이 끝났다는 안도감이 퍼져나갔다. 그러나 그 순간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딘가 흐릿한 그림자가 겹쳐져 있었다. 종전선언이 단 한 번도 울리지 않은 채 전쟁만 잠시 멈춘 것이었다는 사실 때문이다. 한반도는 끝난 전쟁이 아니라 멈춰진 전쟁 속에 놓이게 되었다. 1953년 7월 27일 판문점의 회의장에는 3개의 서명만 남았다. 미국, 북한, 중국, 정작 전쟁을 겪은 당사자인 대한민국은 그 문서의 서명란에 존재하지 않았다. 이 비어있는 한 칸이 이후 70년을 결정짓는 출발점이 되었다.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면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풀어가는 데 큰 힘이 된다. 오늘 영상의 끝까지 보게 되면 왜 우리가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은 나라로 살아가는지 그 숨은 구조가 보이게 될 것이다. 정전협정은 전쟁을 공식적으로 끝내는 절차다. 서로 이제 싸움은 여기까지라고 합의하고 전쟁을 법적으로 종료시키는 단계다. 하지만 한반도에는 정전 대신 휴전이 놓였다. 겉으로 보기엔 단어 하나 차이처럼 보이지만 둘 사이에는 큰 간극이 있다. 정전은 전쟁의 종료를 선언하지만 휴전은 상황을 잠시 멈춰둘 뿐 언제든 다시 싸움이 시작될 수 있다. 한반도는 정확히 그 두 번째 상태에 들어갔다. 포성은 멈췄지만 전쟁은 책갈피만 끼운 채 덮이지 않은 채처럼 남았다. 이제 질문이 생긴다. 왜 한국 전쟁은 정전이 아닌 휴전으로 마무리된 것일까? 왜 대한민국은 협정의 주체가 되지 못했을까? 그 답을 찾기 위해서는 1953년 판문점 천막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처음 만들어진 1948년으로 시간을 되돌려야 한다. 제헌헌법 3조는 이렇게 규정했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당시에는 이 문장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다. 유엔이 30도선 남쪽에서 수립된 정부만을 한반도의 유일 합법 정부라고 인정해준 직후였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국제적 정통성을 유지하기 위해 헌법에 한반도 전체를 명확히 포함시켜야 했다. 문제는 이 문장이 훗날 협정 구조를 뒤흔든다는 점이었다. 대한민국 헌법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았다. 국가로 보지 않는 대상과는 국가 간 협정을 체결할 수 없다. 따라서 정전협정의 당사자가 되는 것 자체가 헌법적 모순을 낳게 되는 구조였다. 법적으로는 한반도 전체가 우리 땅인데 현실에서는 북쪽의 실체를 인정하고 협정에 서명해야 하는 딜레마가 생긴 것이다. 그 결과 1953년 판문점 회담 테이블에는 미국과 북한, 중국만 앉게 되었다. 대한민국은 원칙상 참여할 수 없었고 미국이 대신에 협정을 체결하는 형태가 만들어졌다. 전쟁을 끝낼 권리, 평화를 공식화할 권리의 주도권이 다른 나라에게 넘어가는 상황이 된 셈이다. 미국 역시 난처한 입장이었다. 대한민국을 협정 당사자로 넣으려면 북한을 국가로 인정해야 하는데 냉전 체제에서 미국이 그 결정을 쉽게 할 수는 없었다. 중국 또한 대한민국 서명에 강하게 반대했고 북한은 말할 필요도 없이 거부했다. 남겨진 선택지는 완전한 정전이 아니라 최소한의 합의로 포성을 멈추는 휴전뿐이었다. 그렇게 한반도는 법적으로 끝나지 않은 전쟁을 아는 채 긴 시간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제부터 이어질 챕터에서는 이 휴전이 어떻게 고착되었는지, 왜 정전은 이루어질 수 없었는지, 그리고 38선이 어떻게 분단의 상징에서 세계 최장기 휴전선으로 변했는지를 따라가 보게 된다. 앞으로의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두는 것이 좋다. 좋아요는 이 복잡한 역사의 퍼즐을 끝까지 이어가는 데 큰 힘이 된다. 전쟁이 끝나기도 전 한반도는 보이지 않는 금을 하나 품고 있었다. 그 금은 땅 위에 존재하지 않았고 지도 속에서만 얇게 그어진 선이었다. 하지만 그 선이 훗날 분단의 상징이 될 것이라고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1945년 8월 10일 새벽 미국의 전략팀이 한 장의 지도를 펼쳐놓으며 그 서원은 조용히 모습을 드러냈다. 일본의 항복이 초읽기에 들어간 순간 미국은 소련군의 진격을 어디에서 멈추게 할지 급하게 정해야 했다. 그 지도에는 두 가지 숫자가 경쟁하듯 떠올랐다. 39도,
그리고 38도. 군사 전문가들이 먼저 눈여겨본 것은 39도선이었다. 39도선은 평양 바로 아래에 닿으며 지형적으로 가장 방어하기 좋은 라인이었다. 해안선과 내륙의 폭이 좁아 만약의 사태에 방어선을 구축하기 쉬운 지점이었다. 전쟁이 다시 벌어질 경우 이 라인은 평양 원산 라인이라는 이름으로 최적의 방어선이 될 수 있었다. 군사적 관점에서 보면 39도선은 압도적으로 유리한 분할선이었다. 북쪽의 위협을 최소화하면서도 남쪽 방어에 필요한 거리를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 38도선은 지리적으로 의미가 크지 않았다. 단지 한반도 남북을 대략 균등하게 나누는 편의상의 위도선 중 하나에 가까웠다. 가까이에서 보면 군사적 가치는 떨어졌고 멀리서 봐도 상징성이 뚜렷하지 않았다. 그런데 바로 이 선이 한 나라의 미래를 붙잡게 된다. 결정적인 회의는 단 몇 시간 만에 진행되었다. 미국의 젊은 장교들 러스크와 본 스틸은 소련군의 폭발적 진격 속도를 보고 놀라 있었다. 만주를 돌파한 소련군이 불과 며칠 사이에 한반도 북부의 주요시 대부분을 점령했고 이 흐름이 계속된다면 한반도 전체가 소련의 영향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그들은 서둘러 분할선을 정해야 했다. 한반도 어디에서 여기서 멈추시오라고 소련에게 통보할지를 즉시 결정해야 했기 때문이다. 긴박한 회의 속에서 장교들은 39도선이 최적입니다라고 보고했다. 군사적, 지형적, 전략적 조건을 모두 고려한 계산 결과였다. 하지만 이 제안은 예상치 못한 반론에 부딪힌다. 상관이었던 에이브릴 링컨 장군이 회의장을 걸어 나오며 장교들의 선택을 그대로 뒤집은 것이다. 38도선으로 하게 역사적으로 중요한 일들은 대부분 38도선 북쪽에서 벌어졌지 않았나. 장군의 말은 꼼꼼한 군사 분석이라기보다 일종의 지적 미감에 가까운 판단이었다. 이 한마디가 한반도의 운명을 바꾸게 된다. 장교들은 난감해진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봤다. 39도선을 선택하면 방어가 수월하고 소련군의 확장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었다. 그러나 38도선으로 내려오면 평양이라는 전략적 요충지를 내주게 되었다. 전쟁이 터질 경우 다시 그 선을 되찾기 위해 큰 대가를 치러야 하는 선택이었다. 그러나 회의에 허락된 시간은 많지 않았다. 소련군은 이미 북부 주요 항구를 점령했고 미군은 한반도에서 1000km나 떨어진 오키나와에 있었다. 지금 당장 소련에게 넘기지 않을 선을 정해야 한다는 판단이 회의장을 압박했고 장군의 결정은 최종으로 굳어졌다. 의외였던 점은 소련이 이 제안을 별다른 반대 없이 곧바로 수락했다는 사실이다. 당시 소련은 태평양 전쟁의 승전국 자격을 확보하는 것이 더 중요했고 일본의 항복 이후 전후 협상 테이블에서 자리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었다. 미국이 제안한 3표선은 그들에게도 손해가 없는 조건이었다. 하지만 이 즉흥적인 결정이 초래한 장기적 결과는 너무나도 무거웠다. 전쟁이 벌어지기 전부터 분단은 이미 구조적으로 자리 잡아버렸다. 북쪽은 소련의 방식으로, 남쪽은 미국의 방식으로 각기 다른 정치체제가 뿌리내리기 시작했다. 당시에는 누구도 몰랐다. 이 어설픈 숫자 하나의 선택이 훗날 수백만 명의 삶을 갈라놓고 세계 최장기 휴전선을 만드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38선이 지도 위에서 처음 등장한 순간 많은 사람에게 그것은 단지 행정 편의를 위한 분할선처럼 보였다. 해방의 기쁨이 아직 채 가시지 않았고 사람들은 선 하나가 미래를 갈라놓을 것이라고 상상하지 못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38선은 단순한 경계가 아니라 두 개의 다른 나라를 빚어내는 틀로 변해갔다. 북쪽과 남쪽에서 전혀 다른 방식의 통치가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38선 북쪽에서는 소련군이 질서 구축을 맡았다. 소련 군정은 공산체제를 본보기 삼아 토지, 경제, 정치구조 전반을 개편하기 시작했다. 지주들의 토지를 몰수해 재분배하고 소련의 사상을 받아들인 인물들을 권력의 중심에 세웠다. 북쪽의 행정구조는 예상보다 빠르게 사회주의 모델로 고착되었다. 토지개혁, 국가 주도의 경제운영, 당 중심의 정치체제 등 전쟁과 혁명을 통과한 국가 모델이 한반도 북쪽에 이식되고 있었다. 반면 38선 남쪽에서는 미국 군정이 들어섰다. 미 군정은 자유주의, 자본주의 체제를 기반으로 행정틀을 다시 짰다. 해방 직후 다양한 정치 세력이 등장했고 임시정부도 귀국했지만 미 군정은 한국 내부 세력보다 공산 확산을 막는 통치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었다. 이 두 체제의 출발점은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가가 아니라 누가 이 지역을 통제할 것인가였다. 소련은 친소 정권을 원했고 미국은 공산주의의 확산을 막는 방파제를 세우고자 했다. 이 이해관계가 정치 지도자들을 자동으로 두 갈래로 밀어넣었다. 같은 민족이지만 서로 다른 강대국의 그림자 아래에서 전혀 다른 길을 걷기 시작했다. 북쪽은 단일 권력 체제로, 남쪽은 민주주의의 이 이름 아래 복잡한 갈등 구조를 안고 출발했다. 38선의 긴장은 정치 구조에서 특히 극명하게 드러났다. 북쪽에서는 소련의 지원 아래 김일성이 빠르게 부상했다. 그는 항일 영웅이라는 상징과 소련이 쥐어준 권력 기반을 바탕으로 정권 중심부에 자리 잡았다. 북쪽 체제는 김일성을 정점으로 고정되었고 사회, 군사, 교육 전반이 체제 유지 방향으로 재조직되었다. 혁명과 전쟁을 준비하는 국가의 형태로 완성되어 간 것이다. 남쪽에서는 다른 종류의 싸움이 펼쳐졌다. 다양한 정치 세력이 각기 다른 국가 모델을 주장하며 충돌했다. 임시정부 계열, 좌익, 우익, 중도파가 뒤엉켰고 미군정은 이 가운데 공산주의를 배제하는 방향으로 힘의 균형을 조정했다. 그 과정에서 이승만이 미국의 지지를 받으며 중심 인물로 떠올랐다. 38선을 기준으로 정치 구조가 달라지자 사회, 경제, 군사체계도 함께 분리되기 시작했다. 북쪽은 소련군의 지원 아래 군사력을 빠르게 정비하며 전쟁 가능한 국가체제를 구축해 나갔다. 병력, 무기, 도로, 전략 요소가 모두 전시체계 중심으로 재편되었다. 남쪽은 군대조차 없는 상태에서 출발했다. 일본의 무장해제 이후 자체 군사력을 만드는데 시간이 필요했고 국방구조 역시 미군 자문과 장비에 의존했다. 북쪽처럼 단기간에 무력을 확장하기 어려웠고 전쟁 초기 취약성이 커지는 원인이 되었다. 두 체제의 속도는 결정적으로 달랐다. 북쪽은 군사, 정치, 사회 모든 영역이 하나의 방향으로 정렬된 단일 체제였다. 반면 남쪽은 다양한 이해관계와 갈등이 충돌하는 복합 체제였다. 이 차이는 전쟁이 터졌을 때 초반 전황에 큰 영향을 미친다. 38선은 이제 단순한 선이 아니라 결코 쉽게 섞일 수 없는 두 체제를 만들어내는 보이지 않는 장벽이 되었다. 같은 언어, 같은 역사, 같은 민족이지만 서로 다른 강대국의 이해와 서로 다른 정치 철학이 한 땅 위에 두 개의 나라를 형성하기 시작한 것이다. 1953년 헌법 3조가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 전체라고 규정한 이유도 이 시기의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38선은 단지 점령선일 뿐 국경이 아니었다. 법적으로는 우리가 한반도 전체의 합법 정부라는 선언이었다. 하지만 현실 정치에서 이 헌법 조항이 가진 이상은 38선 위에서 벌어지는 군사적 긴장과 체제 경쟁 앞에서 점점 힘을 잃어갔다. 두 국가는 각자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굳어졌고 이 구조는 결국 전쟁 가능성으로 이어지는 긴장 상태를 낳았다. 해방 직후 한반도는 심리적으로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태였다. 광복의 기쁨은 한순간이었고 38선이라는 선이 그 기쁨을 조용히 잘라내기 시작했다. 두 체제는 각기 다른 방향으로 움직였고 이 흐름은 결국 누군가 먼저 불을 붙일 수밖에 없는 위험한 형태로 변해갔다. 북쪽은 체제 확립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다. 군사 조직은 소련군의 조언에 따라 정규군 체제로 빠르게 편성되었고 군 고위직 상당수가 항일 무장 세력이나 소련군 연계 인물들로 채워졌다. 전쟁 경험을 가진 인물들이 군의 중심에 자리했고 군사 행동에 대한 대비 또한 해방 직후부터 진행되고 있었다. 북쪽 지도부는 38선을 단순한 경계선이 아니라 언젠가 넘어야 할 장애물로 바라보고 있었다. 분단을 최종 상태로 인정하지 않았고 한반도 전체를 하나의 체제로 묶어야 한다는 이데올로기적 확신이 강했다. 이 확신은 결국 군사 행동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논리로 이어졌다. 어차피 하나가 돼야 한다면 먼저 움직이는 쪽이 유리하다는 생각이었다. 반면 남쪽은 전쟁 준비는커녕 정부 수립 자체도 난관 속에서 진행되고 있었다. 각기 다른 세력이 서로 다른 국가 모델을 주장했고 이념 갈등은 정치적 분열로 이어졌다. 군사력 또한 초기 단계였다. 일본군 해체 이후 한국군은 거의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져야 했다. 장비, 지휘 체계, 교범 모든 것이 부족했다. 38선 남쪽의 불안정성은 북쪽의 계산을 자극하는 요소가 되었다.
1949년 이후 북쪽은 이미 소련과 중국의 지원을 바탕으로 군사작전을 시뮬레이션하며 조건만 되면 남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쌓아가고 있었다. 지도부는 남쪽의 정치적 혼란, 군대의 미숙함, 미군의 주둔 축소 등을 한꺼번에 고려했다. 38선은 단지 지도위선이 아니라 총구가 서로를 겨누는 전선이 되기 시작했다. 군사 충돌은 이미 1948년부터 여러 지역에서 끊임없이 발생했다. 크고 작은 교전은 매달 이어졌고 사망자도 점점 늘어났다. 남쪽에서는 전투 경험이 부족한 병사들이 경계선을 지키며 하루하루 긴장을 버텨야 했다. 인력과 장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순찰과 방어 책임은 과중했고 교전이 발생할 때마다 준비되지 않은 부대는 큰 어려움에 부딪혔다. 38선 주변에 쌓이던 긴장은 점점 폭발점을 향해 다가갔다. 역사책에 한 줄로 기록된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군의 기습 남침은 그 이전 5년 동안 쌓여온 긴장의 결과였다. 국제정세도 한반도를 흔들었다. 미국과 소련의 갈등은 점점 더 날카롭게 변해갔고 두 강대국은 세계 각지에서 체제 확장 경쟁을 벌이고 있었다. 한반도는 그 경쟁의 최전선이 되었다. 체제 경쟁이 심화될수록 한반도 내부의 균열은 극대화되었다. 같은 언어, 같은 문화, 같은 역사를 공유한다는 사실은 군사적 대립 앞에서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했다. 이념과 체제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향한 불신은 더 커졌다. 시간이 흐를수록 북쪽 지도부는 남쪽을 합병해야 할 지역으로 규정했고 남쪽은 북쪽을 막아야 할 위협으로 정의했다. 인식의 간격은 회복 불가능한 균열을 만들었다. 1950년 6월 결국 그 불씨가 폭발하는 순간이 찾아왔다. 전쟁은 어느 날 갑자기 튀어나온 사건이 아니라 해방 이후 5년간 쌓여있던 긴 장력의 폭발 지점이었다. 전쟁이 시작되자 남쪽은 38선 자체를 지켜낼 여력이 없었다. 북쪽에서 내려온 병력과 장비는 초기 남한군을 압도했다. 38선은 하루 만에 돌파당했고 전선은 남쪽 깊숙한 곳까지 빠른 속도로 밀려 내려갔다. 하지만 전쟁은 단번에 끝나지 않았다. 국제정세가 개입하면서 전쟁 양상은 복잡하게 뒤엉켰고 멀어진 38선은 결국 언젠가 다시 돌아와야 할 잠정 기준선이 되었다. 전쟁이 확대될수록 38선은 또 다른 의미의 그림자로 전선을 따라붙었다. 전쟁 말기로 갈수록 처음 넘어섰던 38선은 다시 중요한 위치로 떠올랐다. 각국 지도자들은 전쟁을 끝낼 지점을 고민하며 38선을 기준으로 한 협상안을 테이블 위에 다시 올려놓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무심하게 그어진 선이 이제는 전쟁 중단의 기준점이 된 것이다. 1953년 휴전협정은 흔히 전쟁을 멈춘 날 정도로만 기억되지만 그날 판문점 천막 안에서 벌어진 정치적 줄다리기는 상상 이상으로 복잡했다. 협정문에는 분명한 사실 하나가 적혀 있었다. 전쟁의 주요 군사 당사자들은 참석했지만 정작 전쟁터 한가운데 있던 대한민국은 서명하지 않았다. 가장 많이 희생된 나라가, 가장 많이 잃은 나라가 협정의 주체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이 배제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 당시 대한민국 정부는 협상 참여 자체를 극단적으로 거부하고 있었다. 이유는 명확했다. 휴전이든 정전이든 어떤 형태든 분단 고착을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38선이든 그 주변이든 경계선이 다시 그어지는 순간 앞으로 영원히 통일은 멀어진다는 두려움이 있었다. 정치 지도부는 전쟁을 끝내면 분단이 고정된다는 확신을 갖고 있었다. 당시 지도부는 심지어 전쟁을 계속하자는 강경한 주장까지 내놓았다. 피해가 극심했고 국토가 잿더미가 되었지만 지금 멈추면 한반도의 반쪽이 고착된다는 걱정이 그만큼 컸다. 이 관점에서 보면 협상 테이블에 나가지 않은 것은 감정이 아니라 전략이었다. 나서지 않음으로써 분단 인정을 거부한 것이다. 문제는 국제사회가 이 전략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점이다. 미국과 소련, 중국은 이미 전쟁의 확전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특히 미국은 장기전으로 인한 국력 소모에 피로감을 느끼고 있었다. 핵무기 사용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위험한 분위기 속에서 강대국들은 어느 쪽이 이기느냐보다 더 이상 죽지 말자는 목표로 방향을 바꾸고 있었다. 강대국의 입장에서 전쟁을 멈추는 방식은 중요하지 않았다. 누가 서명하든 어떤 이름이 붙든 간에 일단 총선이 멈추는 것이 우선순위였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테이블에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은 곤란한 문제였다. 전쟁의 주된 피해국이 빠진 상태에서는 정전이라는
법적 스태를 만들기 힘들었다. 정전은 정확히 말하면 평화협정으로 가기 위한 준비 단계이기 때문이다. 전쟁 당사국 모두의 동의와 앞으로의 평화체제에 대한 기본 합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이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헌법은 한반도 전체를 영토로 규정하고 있었고 북한을 별개 국가로 인정할 수 없었다. 정전에 서명하는 순간 사실상 분단을 인정하는 셈이 된다. 반면 휴전은 다르다. 휴전은 여기서 당장 싸움만 멈추자는 수준의 합의다. 서명 주체가 꼭 모든 교전국일 필요는 없다. 교전을 지휘하는 군사사령부만 있어도 된다. 강대국들은 이 방식이 훨씬 빠르고 장기적으로도 자신들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유엔군 사령부는 대한민국을 방어하는 군사대표라는 명분으로 협정에 참여했다. 협상 테이블에는 북한군, 중국군, 유엔군 사령관이 서명하고 대한민국은 서명란에 등장하지 않았다. 이 구조는 향후 수십 년 동안 한반도 평화체제를 복잡하게 만드는 씨앗이 되었다. 전쟁의 법적 주체가 대한민국이 아니게 되는 순간 전쟁을 끝내는 법적 주체도 대한민국이 아닌 상태가 되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한반도에서는 정전이라는 형태가 구현될 수 없었다. 대한민국이 빠진 테이블에서 정전은 성립하기 어렵다. 그래서 선택된 방식이 바로 휴전이었다. 전쟁을 멈추되 그 중단이 영구적이지도 않고 완전한 평화도 아닌 상태, 말 그대로 멈춰 있으되 끝나지 않은 전쟁. 그렇다면 왜 미국은 끝까지 정전이 아니라 휴전을 택했을까? 표면적으로는 정전이 불가능했기 때문이지만 그 안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미국 입장에서의 전략적 계산도 함께 보인다. 정전협정을 체결하면 전쟁은 법적으로 종료된다. 전쟁이 끝나면 유엔 군사령부도 해체되고 미국의 군사 개입 명분도 줄어든다. 반대로 휴전 상태가 유지되면 언제 다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지역이라는 이유로 한반도의 군사적 영향력을 계속 행사할 수 있다. 물론 미국이 일부러 휴전을 선택해 이득을 보려 했다는 식의 단순한 음모론으로 볼 수는 없다. 하지만 전쟁, 군사 주둔, 무기 공급, 동아시아 전략이 서로 얽혀 있었다는 점은 분명하다. 휴전은 미국에게도 나름의 전략적 유연성을 제공하는 방식이었다. 이렇게 해서 한반도는 법적으로는 전쟁 중, 실질적으로는 전쟁이 멈춘 상태라는 기묘한 구조 속에 들어갔다. 이 구조는 이후 70년 동안 한 번도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았다. 결론은 명확하다. 당시 대한민국의 체력이 약했다. 그래서 국제정치라는 거대한 체스판 위에서 주도권을 잡지 못했다. 그 결과가 바로 정전이 아닌 휴전, 그리고 70년 넘게 풀리지 않는 분단의 고착이다. 하지만 이 결론에는 함정이 있다. 그 시대의 약함을 패배로만 읽으면 그 이후의 변화를 놓치게 된다. 그 약함은 동시에 출발점이기도 했다. 세계 최빈국 수준에서 시작해 지금은 경제 규모 세계 10위권, 군사력 세계 상위권, IT,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 최강을 다투는 나라가 되었기 때문이다. 한반도는 쓰러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완전히 다른 체급의 나라가 되었다. 1950년대 한국은 이름만 국가였지 실질적인 힘은 거의 없었다. 그래서 협상 테이블에 초대받지도 못했고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도 없었다. 국가라는 껍데기는 존재했지만 국가라는 기능은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 이제 시계를 현재로 돌려보자. 대한민국의 겉보기 체급은 매우 크다. 경제 10위권, 군사력 6, 7위권, IT, 반도체 세계 최강, 세계가 쉽게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감이다. 겉모습만 보면 이미 중견국을 넘어선 강국의 문턱에 와 있는 듯하다. 하지만 질문 하나가 남는다. 지금 대한민국 정말 강한가? 숫자와 순위가 말해주지 못하는 영역이 있다. 그때의 문제는 이름만 국가였던 것이었다면 지금의 문제는 힘은 있어 보이는데 그 힘을 오래 버틸 체력이 충분한가라는 점이다. 국가의 체력은 단순한 GDP나 무기 숫자가 아니다. 사회적 결속력, 출산율, 산업 다양성, 안보 지속성, 긴 위기를 견딜 수 있는 내구성, 세대 간 신뢰 같은 요소들이 모두 합쳐져야 비로소 진짜 강한 나라가 된다. 지금 한국은 세계가 놀라는 속도로 성장한 나라다. 그러나 속근육, 즉 내부 체력은 여전히 취약한 지점들이 드러난다. 극단적 정치 양극화, 인구 감소, 청년층의 피로감, 과도한 수도권 집중, 이런 요소들은 국가의 장기 체력을 갉아먹는 요인들이다. 정전이 아닌 휴전에서 멈췄던 역사는 지금 세대에게
또 다른 질문을 던진다. 이번 세대의 한국은 국가라는 몸을 지탱할 진짜 체력을 갖추었는가? 라는 질문이다. 70년 전에는 체력이 부족해서 국제정치 게임에서 주도권을 쥘 수 없었다. 그래서 남의 이름으로 전쟁이 시작되고 남의 이름으로 전쟁이 멈추는 일을 겪어야 했다. 지금은 외형적임이 커졌지만 내부 체력이 약해지면 비슷한 방식으로 또 다른 형태의 외부 압력에 흔들릴 수도 있다. 38선은 과거의 선일 뿐 아니라 현재를 비추는 거울이기도 하다. 국가는 있었지만 힘은 없었다라는 문장은 과거를 설명하지만 동시에 미래에 대한 경고문이기도 하다. 이번에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는 질문이 그 안에 숨어 있다. 휴전선은 아직도 한반도를 가르고 있고 전쟁은 법적으로 끝나지 않았다. 이 구조를 바꾸려면 단순히 외교 문서 한 줄을 고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진짜 필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국가 체력, 즉 내구성과 회복력이다. 영상이 끝까지 왔다면 지금 한 번쯤은 스스로에게 물어볼 타이밍이다. 우리는 지금 1953년과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을 만큼 강한가? 이 질문을 가슴에 남겨둔다면 38선과 휴전선의 역사는 단순한 과거사가 아니라 앞으로 70년을 준비하는 거울이 될 것이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는 큰 힘이 된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역사와 또 다른 질문으로 찾아올 것이다.